안녕하세요. 전 이곳 사연을 즐겨 듣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나이를 먹고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다시 한번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다시 삶을 산다고 해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 후회되는 일들은 줄어들 것 같으니까요. 인생을 좀 더 현명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전에 나는 감정에 휘둘려 살았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사연은 저에게 벌어졌던 놀라운 일과 함께 제 인생에 대한 반성문이기도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저와 같은 후회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전 가난한 집에 일남 삼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시절 모두가 그랬듯 가난한 집안에서 집안을 일으킬 사람으로 기대를 받았던 건 유일한 아들이었던 오빠였고 나머지 여식들은 모두 집안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할 존재들이었죠. 말을 좀 심하게 했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들 똑같은 자식인데 차별이 심했구나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어쨌거나 저와 언니들은 집안의 희망이었던 오빠의 뒷바라지와 집안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학교 교육을 끝마치지 못하고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께서 중매로 맺어준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데이트다운 데이트도 몇 번 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다행히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 남자라고 생각할 수 없게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죠. 저에게 있어 남편과 보낸 짧은 신혼생활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라고 말할 정도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었을 때였어요. 뱃속에는 쌍둥이 아들들이 자라고 있었고 형편도 점점 피고 있던 중이라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었죠. 그런데 집으로 걸려온 전화 한 통화로 인해 그려가고 있던 장밋빛 미래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걸려온 전화는 남편의 사고 소식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급하게 병원을 가게 되었지만 이미 남편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의 곁에 남아 평생 행복을 안겨줄 것 같았던 남편이 죽게 되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충격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런 슬픔을 제대로 토해낼 수도 없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최대한 빨리 마음을 정리해야 했고 제 몸을 억지로라도 챙겨야 했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 남편 이런 슬픔을 추스르며 출산까지 남은 4달을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께서 보살펴 주셔서 출산날까지 아무 문제 없이 몸을 챙길 수 있었죠. 그런데 한번 꼬여버린 인생은 쉽게 풀릴 생각이 없는 건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이 또 한 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머리가 둘 다 밑에 있어야 자연분만이 가능했는데 한 아이 머리가 위로 가 있어서 안전하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제왕절개 수술하는 동안 수면 마취를 해야 한다고 했고 긴장된 마음으로 수술실을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정신이 들어 눈을 떠보니 회복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친정 부모님께서 계셨죠. 그런데 부모님 두 분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출산하고 난 딸을 반기시는 표정이 아니었죠. 불길한 예감이 들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쌍둥이 아이들 중 한 아이가 사살이 된 채로 나왔다고 했죠. 남편 이런 슬픔을 찾아가며 지켜온 소중한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 중 한 아이가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현실을 믿을 수 없어 아직 마취가 덜 풀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겠다며 병상에 일어났죠. 그 순간 간호사분께서 내 아이를 데리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를 병상에 눕히고 아이를 안겨주셨죠. 내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만나게 된 기쁨과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아이를 잃은 슬픔을 동시에 느끼며 품에 있는 아이가 놀랄까 싶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가졌던 시간이 지나고
눈을 뜨고 젖을 찾는 아이를 보며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안 그래도 소중한 내 자식이었지만 큰일을 겪었던 탓에 내 아들 형우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형우에게 모든 걸 해주고 싶었어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혀주고 싶었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저는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겨가며 일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고 억척스럽게 돈을 벌고 모았죠. 중간중간 형우를 보살피면서 일을 쉬지도 않고 했습니다. 아이가 국민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쪽잠을 자며 일을 한 끝에 아이가 유치원을 가게 될 즈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형편이 부유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처럼 정신없이 일만 하고 살지는 않아도 될 만큼의 여유를 가지게 되었죠. 아직 어린 나이에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다 보니 부모님 지인들을 비롯해서 제 주변에서도 중매와 재혼을 권하며 여러 자리가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재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의 대답은 항상 같았어요. 오로지 형우를 위해서 살아야 하니 난 다른 사람과 보낼 시간이 없다고 말을 했죠. 그렇게 저는 아들 형우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제가 기대했던 만큼 잘 따라와 주었어요. 무엇보다 건강했고 아들에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만큼 공부도 열심히 그리고 잘했죠. 매년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상장만 해도 벽에 다 붙이기 어려워 따로 책자를 만들어야 할 정도였어요. 학교와 동네의 자랑이었던 형우는 저에게 있었어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빛이 나는 보물이었죠. 자식을 키우며 다들 한 번씩은 겪는다는 사춘기 시절도 형우는 단 한 번의 반항도 없이 제 뜻대로 잘 따라와 주었습니다. 학창 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형우는 결국 우리가 서로 원하던 명문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었고 제 뜻에 따라 법대에 진학하게 되었죠. 제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만큼 잘 따라오는 아들을 좀 더 훌륭한 자식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아들의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로 만드는 거였어요. 대학 진학을 해서도 아들은 자유로운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하며 앞으로 힘든 시험인 사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말이죠. 앞으로 하게 될 사시 준비와 대학 학점 관리만 해도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아들은 여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다닌다며 점점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려주고 아들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아들에게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저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여자애 하나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 내가 그 아이 좀 만나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네가 자리를 만들어 주든 아니면 걔 연락처를 좀 다오. 미연이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미연이 아무 잘못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대학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도 제가 잘못한 거지. 왜 미연이 탓을 하려고 하세요? 여자친구 생기고 나서부터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러지. 그리고 대학 공부만 준비해서 돼? 너 앞으로 사시도 준비해야 되잖아. 어? 사시 그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말했지.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하기 전에 지금부터 관련된 책 한 번씩은 다 훑어봐야 된다고. 어머니, 저 사실 안 볼 거예요. 이번 학기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되고 싶은 직업이 있어요. 어머니께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아서 말하기 망설였는데 저 소방관이 되고 싶어요. 뭐? 소방관? 그 위험한 직업을? 내가 너만 바라보는 건 몰라? 네 쌍둥이 동생이 어떻게 된지 모르냐고. 그런 걸 다 알면서 그 위험한 직업을 하고 싶다고.
너 제정신이니? 저도 알아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마음을 접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아요. 물론 어머니가 바라시는 판검사보다는 위험한 직업이지만 소방관이라면서 무사히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요. 저 평생 어머니 뜻대로 살아오다 처음으로 스스로 해보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 제발 이번엔 양보해 주세요. 하필 많고 많은 직업들 중에 위험한 일을 하는 소방관을 하고 싶다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소방관 숭고한 직업이고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제 아들이 그 직업을 꼭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정해 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적게 만들려고 했어요. 출산과 동시에 쌍둥이 아들들 중 한 명을 잃게 된 저로서는 위험한 직업에 자처하는 아들을 필사적으로 말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들은 끝까지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 뜻에 따르지 않는 변한 아들을 보게 되자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아들의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나보지도 못한 아들의 여자친구를 미워하게 되었죠. 하지만 제가 품고 있는 감정과 상관없이 아들은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남을 이어갔고 대학 졸업 후 소방관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직업군을 선택한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들까지 미워졌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일을 하는 아들이 걱정되어 입에 들어가는 음식, 수면의 질, 평소 컨디션을 이전보다 더 세심히 관리해 주었죠. 그것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 이전에는 다니지도 않던 교회를 다니며 근무를 나간 아들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길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갈 수만 있다면 아들을 따라가 위험한 일에는 나서지 말라고 말리고 싶을 정도였죠. 그렇게 아들의 직업으로 걱정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전과 별다를 게 없는 생활을 하고 있던 도중이었어요. 아들 형우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앉혀놓고 결혼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사귀고 있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해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들의 여자친구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예전 아들과 말다툼을 벌였던 그 일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하겠다고 하는 결혼 말려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제 생각을 고쳐먹기로 했습니다. 저에게는 며느리가 되고 아들에게는 아내가 될 여자였으니 최대한 이전에 가졌던 감정은 정리를 하고 좋은 마음만 가지고 만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아들이 며느리 데리고 집으로 데려와 저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최대한 좋은 모습만 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온 예비 며느리를 좋게 본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만나본 예비 며느리는 괜찮아 보였어요. 어른 앞에서 행동도 조신하게 하고 단어 하나, 말 한마디 조심스럽게 하며 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죠. 대화를 하는 중간중간 느껴지는 성품도 좋아 보였습니다. 아들 가진 부모로서 아들 반려자에 대한 욕심을 부리자면 끝없이 부릴 수 있었지만 그 정도면 아들에게도 잘하고 서로 행복하게 잘 살겠다 싶어 결혼을 허락하려고 했죠. 그런데 제 생각을 뒤집어 버리게 되는 사실을 아들이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에 대해서 말해보자. 다른 건 몰라도 내 아들 결혼한다고 덕볼 생각 없다. 내 아들이 잘 살기만 하면 되니 굳이 예단을 받을 생각이 없어. 그 돈으로 너희 살림을 보태는 게 낫지. 그렇다고 내 집에 사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사돈 되시는 분들께서 따로 생각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시라고 전해라. 내 쪽에서는 귀한 딸 보내주시는데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고. 어머니, 사실 그 부분에 있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실 미연이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부모님이 안 계셔요. 따로 혼수석에 앉힐 집안 어른도 안 계시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도 오늘 직접 만나봐서 아시잖아요. 좋은 여자라는 걸요. 미연이 혼자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온 아이니까 이 부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무리 제가 아들의 행복만을 바란다고 하지만 고아의 보육원 출신인 여자아이와 결혼을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집 또한 아버지 없이 저 홀로 아이를 키워와 어디 자랑할 만한 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식이 힘들 때 기대어 쉴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의 집이었어요. 여자아이에게 얽힌 사연을 듣지 않아도 딱해 보이고 안쓰러웠지만 제 자식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학력도 짧다고 하니 대학 교육까지 다 마친 아들과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했죠. 미연이 내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너희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부모가 된다면 내 마음을 이해할 거다. 미연이 너도 네가 원해서 그런 사연을 갖추게 된 건 아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귀하게 키운 자식을 부모님도 안 계시는 보육원 출신 아이와 결혼시킬 수는 없어. 너희가 어떻게 해도 내 입에서 결혼하라는 말 들을 수가 없을 테니 더 힘들기 전에 헤어져라. 이게 서로를 위해서 더 좋은 거야. 너도 네 배경 이해해주는 시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형우와 결혼하면 나 때문에 고생할 게 뻔한데 왜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서려고 해? 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하는 마음에 결혼에 반대를 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미연이 얼마나 살아가는지 잘 아시잖아요. 저 미연이랑 헤어질 수 없어요.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좀 전까지 미연이의 배경에 대해서 모르실 때만 해도 미연이 좋게 보셨잖아요. 미연이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점점 달라진 건 없어요. 미연이 저에게 좋은 여자이고 어머니께 좋은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요. 다시 생각해주세요. 아들은 생각을 재고해달라고 했지만 그런 아들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결혼은 꿈도 꾸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제가 뱉은 말처럼 두 사람의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저 역시 자식을 이기지 못한 부모가 되었죠. 제 결혼 승낙과 관계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살겠다는 아들에게 두 손 두 발을 두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결혼식을 치르게 해줬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 한 집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라고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들끼리 상의한 끝에 혼자 된 제가 걱정이 된다며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거죠. 아들과 같이 살게 되어 기분이 좋은데 아들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며느리 때문에 마냥 좋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같이 살게 되며 처음에는 기분 나쁜 티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제가 기분을 나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정 구기는 법 한 번 없이 웃으며 저에게 최선을 다했죠. 시간이 지나며 저에게 대충 할 법도 한데 며느리를 항상 자신보다 저를 더 생각해주며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뭐든 해주려고 했죠. 그런 착한 며느리와 지내다 보니 이유 없이 미워하던 제 마음도 점점 며느리에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체면이 뭔지 며느리에게 대하던 태도를 한순간에 바꾸기 민망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과 다르게 행동과 말이 나오긴 했죠. 어머님, 이거 내일 친구분들 만나실 때 나눠서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든 양갱이에요. 친구분들 나눠주실 상자에는 종류별로 넣어뒀으니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이건 입 심심하실 때마다 드시라고 어머님 것만 따로 준비해놨어요. 내 나이 되면 당뇨 조심해야 하는 거 모르니? 이 단 걸 나보고 다 먹으라고. 어머님께서 양갱 좋아하시길래 만들었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것보다 설탕 조금만 넣었어요. 하루에 하나 정도는 드셔도 될 거예요. 우선 만들었다고 하니까 가져가겠다만 굳이 이런 일까지 할 필요 없다. 너는 형만 잘 챙기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며느리 앞에서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쉽게 나오지 않는 건지 아무 말 없이 받아도 될 것을 꾹 듣는 며느리 기분이 나빠질 만하고는 했어요. 그리고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후회를 하곤 했습니다. 또 친구들 앞에서는 내 며느리가 만든 거라며 자랑을 그렇게도 했죠. 시간이 흘러도 그런 저의 태도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나아진 점은 이제 며느리에게 기분 나빠질 말은 하지 않는다는 거였고 다른 핑계를 대고 며느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선물로 대신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였죠.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며느리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던 도중이었습니다. 평화롭고 조용하던 우리 집에
또다시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죠. 소중한 내 아들 형우가 폐암에 걸리게 된 것이었어요. 젊고 건강한 아들이 다른 병도 아니고 폐암에 걸렸다고 하자 그 이유가 당연히 직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탓이 아니었던 그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꼭 원인을 돌리고 싶었죠. 아들 탓을 할 수 없었으니 그 원인을 며느리에게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도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해야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무 죄 없는 며느리를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며느리는 제가 하는 모진 말에도 불구하고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건네주며 같이 이 위기를 극복하자고 했죠. 그렇게 아들의 힘든 투병 생활을 우리 가족 다 같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병마와 직접적으로 싸우고 있는 아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으로는 며느리가 고생을 했죠. 나이가 들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몸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저를 챙겨주며 며느리는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내보려고 애를 썼어요. 힘들어하는 아들과 며느리를 볼 때면 저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제 목숨을 바치려면 바칠 수 있겠는데 당시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아이들이 오로지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었죠. 하지만 오랜 투병 끝에 아들은 결국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어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자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 매일매일 아들에게 못해준 것들만 생각나며 살아있는 동안 조금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죠. 분명 형우에게 잘해준 것들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못한 것만 기억이 나는지 아들에게 못난 엄마였던 것 같아 너무 미안했어요. 다른 것보다 지난 세월 동안 며느리에게 잘못했던 모든 행동들이 아들에게도 또 며느리에게도 미안했죠. 내가 조금만 더 어른스러웠다면 또 조금만 더 아이들의 행복만 바라고 말과 행동을 했더라면 아들이 몹쓸병에 걸리지 않거나 편히 눈을 감았을 거라고 후회를 하게 되었죠. 아들에게 이른 슬픔과 죄책감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위로해주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는 존재는 이번에도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의 힘든 병수발을 다 들으면서도 힘든 내색하지 않던 며느리는 자신도 남편을 잃어 힘든 상황에서도 이 못난 시어머니를 챙겨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며느리에게 또 죽은 아들에게 죄스러웠죠.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고 작은 대접 하나도 받기가 힘이 미안했습니다. 나같이 못된 사람은 착한 며느리에게 그런 대접 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며느리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직 젊은 며느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싶어 제 전 재산을 물려주기로 한 거죠. 그동안 못난 시어머니 밑에서 고생 많았다. 곱게 늙어야 했는데 못난 모습만 보여줘서 미안하구나. 내가 형은 떠나보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너가 내 곁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 너 아직 어리고 젊잖아. 얼른 형우 있고 네 인생 살아야지.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끝까지 모실 거예요. 끝까지 나 못된 시어머니 만들지 마라. 아직 어린 네가 나한테 발목 잡혀서 되겠니? 워낙 못난 시어머니라서 내가 해줄 건 없고 내가 가진 재산 너에게 다 물려주고 난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해. 이 도시에서는 형우 생각이 너무 자주 나서 더 이상 지내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저도 같이 내려갈게요. 바로 지척에 있는 것도 아닌데 멀리 떨어져 있다 무슨 일이라도 당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시골을 가더라도 그곳까지 따라 내려와 옆을 지키겠다고 하는 며느리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했고요. 바보같이 착한 며느리 위해서도 단호하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착한 며느리에게 그러긴 싫었지만 윽박을 지르며 내 곁에서 떠나라고 소리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는지 눈물을 흘려가며 소리치게 되었죠. 너 정말 왜 이러니? 내가 미안해서 가라고 하는 거 모르겠어?
내가 너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 내가 잘못 때문에 형우도 병에 걸린 것만 같고 행복했던 너희들을 갈라놓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 지금 인생 새롭게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은 나이야. 이 중요한 시기에 나같이 늙고 못된 노인의 곁에서 허비할 거야? 네가 행복하게 살아야 나도 너에게 덜 미안하지. 왜 바보같이 네 욕심 부릴 줄 몰라. 늙은 노인의 곁에서 잘해준다고 뭐 좋을 게 있어? 너가 행복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고 떠난다고 하잖니. 형우가 뭘 원할 것 같니? 시골에서 늙은 시어머니 모시면서 쓸쓸히 늙어가게 원할 것 같아? 아니야. 형우라면 네가 행복하게 원할 거라고. 보통의 사람들처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큰 걱정 없이 매일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할 거라고. 그러니 이번에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눈물을 흘려가며 며느리에게 제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며느리도 다른 말 없이 제 뜻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난 뒤 홀로 시골로 내려온 저는 남은 평생을 사줘야 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있었던 잘못을 곱씹고 반성하며 지냈고 먼저 하늘나라로 간 아들을 그리워하며 매일 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반성을 해온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저를 부르더군요. 목소리를 듣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며느리였죠. 사실 이전에도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오고 전화도 종종 걸어왔지만 그때마다 집안에 사람이 없는 척을 하고 며느리를 돌려보냈습니다. 저의 안부를 확인하려고 고생스럽게 이곳까지 내려오고 또 살기 바쁜 와중에도 전화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저 차갑게 대하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 완전한 새 출발을 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남편을 잃고 살아왔으니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선 이전 결혼 생활과 연관된 사람들을 다 끊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하는 행동이었죠. 며느리에게는 저와 같이 애정을 쏟을 자식이 없었으니 저에 대한 정만 끊는다면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매몰차게 단 한 차례도 연락과 만남을 가지려 하지 않았던 거죠. 이전까지는 며느리도 제 의중을 알고 기다림 끝에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는데 그날은 쉽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꽤나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 대문을 두드리며 저를 불렀죠. 저는 슬슬 며느리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밖에서 있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결국 제가 밖으로 나가 제 뜻을 다시 한번 전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대문을 열었는데 며느리가 곧바로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러며 다급한 목소리로 저와 갈 곳이 있다고 했죠. 어머니, 지금 당장 갈 곳이 있어요. 다른 말씀 물어보지 마시고 저랑 우선 가요. 예, 너 이러는 거 나중에 후회해. 너 늙은 시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다. 저번에도 말했다만 이제나 챙기지 말고 네 인생 살아야지. 그런 말씀은 나중에 하세요. 우선 빨리 가봐야 할 곳이 있으니까요. 무슨 일인지는 제가 도착해서 직접 보시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전 며느리가 저를 위해 또 수고스러운 행동을 할까 싶어서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꼭 가야 하는 일이라며 저를 이끌었고요. 작은 실랑이 끝에 결국 며느리 고집을 꺾지 못했고 따라 나서게 되었죠. 꼭 가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니 예상이 잘 되진 않았어요. 그래봤자 제 건강을 위해 한의원이나 병원 정도라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차량을 타고 한참을 가는 겁니다.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건지 고속도로까지 타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하다 차량 좌석까지 탄 마당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수다스러운 성격은 아니었지만 일부러 제가 심심할까 싶어서 말이 끊기지 않게 걸어주던 아이였는데 이번에는 필요한 말 이외에는 몇 마디 말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는 살짝 긴장한 모습도 보였어요. 그런 모습의 며느리를 보게 되자
무슨 큰일인가 싶어 저도 덩달아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오다 보니 점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던 그 길이었죠. 아들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아들에 대한 기억 때문인지 좋지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의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죠. 물론 며느리가 자신이 아프다는 걸 저에게 대놓고 알릴 아이는 아니었습니다만 아들이 투병을 했던 곳이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결국 제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아들이 투병을 했던 병원으로 도착했습니다. 좀 전 안 좋은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던 저는 차에 내리려는 며느리를 붙잡고 무슨 일이냐며 묻게 되었죠. 너 이 병원에 왜 온 거니? 설마 너까지 아픈 거야? 정말 그런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왜 어머님을 모시고 여기 왔는지 곧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우선 며느리가 아픈 게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까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았죠. 한숨을 놓게 되었고 그럼 무슨 일로 여기까지 데려왔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를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병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죠. 며느리는 제 손을 꽉 잡고 한 병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주며 저보고 먼저 들어가 보라고 하더군요. 도대체 누구 병실이길래 일어나 싶어 며느리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병실을 들어갔는데 그곳에 세상을 떠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분명 그럴 리가 없었지만 제 아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병실에서 숨을 거두는 아들 곁에 있었고 염을 할 때 차가운 아들 만져가며 눈물을 쏟았기 때문에 분명 내 아들이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내 눈앞에 아들이 보이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확인한 순간 꿈이든 현실이든 상관없었어요. 곧바로 아들에게 달려가 껴안고 온몸을 만져가며 다시 지어하게 된 행복을 마음껏 만끽했죠. 정말 정신없이 아들을 안고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을 울다 보니 조금씩 정신이 들고 안정이 되어 왔어요. 다시 한번 아들의 얼굴을 보며 내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게 되었죠. 그런데 분명 내 아들과 똑같이 닮아있긴 했지만 군데군데 다른 부분이 보였습니다. 혹시 3년이라는 사이 아들이 늙거나 변한 건가 싶었지만 평생 보아온 제 아들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분명 내 아들이 맞는데 아니라니. 그 사이 제가 아들이 있기라도 한 건가 싶어 저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게 되었죠. 아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형우는 분명 죽었잖니. 나도 처음에는 형우인 줄 알았는데 이 남자 형우가 아닌 것 같다. 혹시 내가 그 사이에 형우를 잊어버리기라도 한 거니? 아니면 내가 꿈이라도 꾸고 있는 거야? 아휴,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럽구나. 네가 설명 좀 해다오. 며느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 며느리는 제 물음에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해주었죠. 네, 어머니 맞아요. 그분 형우 씨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 계시는 그분 어머니께서 출산하셨을 때 죽은 줄 알았던 형우 씨 쌍둥이 동생일지도 몰라요. 우선 저와 혜솔 씨가 어제까지 알아본 사실로는 그럴 확률이 높아요.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어머님과 혜솔 씨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겠지만요. 알게 된 건 꽤 되었는데 먼저 말씀을 드렸다가 바라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어머니께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말 못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30여 년도 더 지난 이야기였습니다. 살아있는 자식 잘 키우기 위해 일부러 모른 척, 느껴지지 않은 척하며 출산 때 죽은 아들을 외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내 뱃속에서 10달을 같이 있었던 아이를 외면하고 있는다는 게 쉬울 수가 없었죠. 형우의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죽은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살아있었으면 형우와 똑 닮은 모습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을 아이를 생각하며 혼자서 얼마나 가슴을 아파했는지 몰라요. 형우가 인생의 큰 일을 치를 때마다
저 혼자서는 죽은 아이를 생각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지 상상하고는 했었죠. 그런 아이가 내 눈앞에 있다니 모든 게 거짓말 같았어요. 너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앞에 있던 아들을 닮은 청년이 한 서류 책자를 꺼내 보여주었죠. 그곳에는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치거나 동그라미 그려 확인을 한 듯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들을 보고 있는 저에게 앞에 있던 청년이 설명을 해주었죠. 여기 있는 서류들, 제가 미연 씨와 만나고 난 뒤 제 입양 과정에 대해 추적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과 확인한 서류들을 모아둔 거예요. 다른 서류들은 복잡해서 눈에 잘 안 들어오실 텐데 여기 이 병원명과 담당에서 서명란에 있는 이름은 알아보시겠죠. 제가 태어나자마자 입양기관으로 보내져서 최초 신고기관인 병원에 서명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서 아드님을 얻게 되시고 또 다른 아드님을 잃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병원 기억하시죠? 청년의 말처럼 그곳에는 제가 출산을 했었던 병원과 병원 원장의 이름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내가 머물렀던 병원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죠. 그곳은 제가 천당과 지옥을 수백 번 왔다 갔다 했던 곳이었으니까요. 청년은 서류 뒤에서 병원 사진을 찾아 확인까지 시켜주며 그곳이 제가 출산을 한 곳이 맞는지 확인을 했어요. 저는 제가 아이를 낳고 있었던 병원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사실 그때까지도 너무 갑자기 벌어진 일이라 좀 얼떨떨하고 정신이 없었는데 며느리가 제 곁으로 와서는 천천히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놀라셨죠? 갑자기 죽은 형호 씨가 눈앞에 있고 30년 넘게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드리니 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3년 전 어머니께서 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떠나신 다음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저보고 새 출발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전 그러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겠더라고요. 인생의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남편과 어머님과 함께 그 행복한 순간만으로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평생 내 남편을 병상에서 일으키지 못한 것과 어머님을 모시고 살지 못한 것에 대해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했죠. 처음에는 그냥 직장과 집을 오고 가는 생활을 했는데 그게 좀 무료하더라고요. 또 어머님과 남편 생각만 나고요. 그래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 남편 간병을 하면서 병원에서 보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자원봉사가요. 이왕이면 남편이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서 자격 요건에 맞는 자격증을 취득 후에 봉사활동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호 씨와 똑같이 생긴 혜솔 씨를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순간 형호 씨가 살아서 돌아왔나 싶어서 따라가서 붙잡았는데 자세히 봐도 아무리 봐도 형호 씨인 거예요. 분명 내 손으로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너무도 닮은 모습에 혹시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혜솔 씨를 붙잡고 별말을 다 하게 되었죠. 혜솔 씨도 너무 황당한 일을 겪으니까 자신을 닮았다고 하는 형호 씨 사진이나 보자고 해서 제가 보여줬고요. 그런데 혜솔 씨가 봐도 자신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한참을 형호 씨 사진을 보고 있던 혜솔 씨가 갑자기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더라고요. 자신이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버려져 입양을 하게 되었다고. 원래는 해외로 입양을 가야 했는데 일이 꼬여서 국내에 남게 되었고 국내에서 혜솔 씨를 입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서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혹시 형호 씨 부모님이 자신을 버린 부모님일 수도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잖아요. 어머니께서 출산하셨던 날의 그 일을. 그래서 제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뒤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병원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던 게 아닐까라고 저와 혜솔 씨 모두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확인을 해보자고 했고 저희 둘이서 알아보게 됐죠. 혜솔 씨가 단순히 형호 씨와 똑같이 생긴 남일지도 모르니까 어머니께는 말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러다 알게 되었어요. 믿지 못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걸요. 혜솔이란 이름을 가진 청년과 며느리는 청년의 양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입양 서류의 내용을 기반으로 당시 관련된 기관들을 직접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처음 입양기관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출산했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답니다. 아이 한 명당 그 당시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정책이었다고 했죠. 대부분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나 병원에서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하는데 일부 병원이나 입양기관에서 나라의 지원을 많이 받기 위해 또 자신들 마음대로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해주기 위해 부모의 뜻과 상관없이 해외로 입양을 보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 입양기관의 책임자가 사망한 상황이라 어떻게 된 사실인지 알 수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자신들에게 당시 아이를 병원에서 인도받은 기록이 남아있어 해당 병원을 찾아가 확인을 하면 될 거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입양기관에서 받는 기록지 사본을 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병원이 남아있을 리가 없었죠. 두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당시 병원 원장으로 추측이 되는 분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 그날 저 아이들에게 있었던 사실을 말해줄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기로는 병원이든 입양기관이든 저와 가족들한테 쌍둥이 아들 중 한 명이 죽었다고 속인 다음 해외 입양을 보내려고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밝힐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청년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로 어제 알게 되면서 마지막 방법을 하기로 했고 저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거라 말을 했죠. 며느리는 그 말을 전하면서도 아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고 확신을 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식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될까봐 말이죠. 며느리의 마음을 알면서도 또 청년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걸 밝혀주면 그게 실망할 것을 알면서도 한번 가지게 된 기대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눈앞에 있는 청년이 태어나자마자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니 또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만약 내 아이가 맞다면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던 간에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낯선 세상 혼자서 무서워했을 테니 엄마가 되어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죠. 다시 한번 내 아들일 수도 있는 청년을 끌어안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친자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샘플들을 취재하게 되었죠. 이틀 정도 되는 동안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몰라요.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계속 마음먹었지만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나마 며느리가 옆에 있어줘서 다행이었지 저 혼자였다면 그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게 저에게만큼은 길고 힘든 그 시간을 보낸 끝에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청년이 제 아들이라는 걸 확인받게 되었죠. 우리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청년은 출산 당시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제 아들이 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제 아들임을 확인받게 되자 그제서야 아들을 원 없이 만지고 제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형우가 죽고 난 이후 없어졌던 삶의 목적을 다시 생기게 되었죠. 다시 되찾게 된 아들에게 못해줬던 엄마의 노릇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우리 며느리에게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갚아주고 싶었죠. 그래서 자신과 같이 살아달라고 하는 며느리의 뜻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며느리에게 짐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아이의 뜻을 거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아닌 엄마와 딸 같은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뒤늦게 찾은 아들 역시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며 못다한 엄마 노릇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연을 적으면서도 제가 많은 잘못을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깨닫게 된 것에 다행이라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사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